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바로 백제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백제는 많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우선은 하나 확인할 게 있었어요. 여기가 고구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로 넘어갈 거예요. 백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로 볼게요. 자, 백제는요, 우선 고구려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한강 유역의 위례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한성.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례성이거든요. 왜 이렇게 얇냐, 이거?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런 거 좀 그려놓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먼저 온조왕이에요. 그러면 비류와 온조 중에 누가 백제를 건국하였다고 볼 수가 있나요? 온조가 건국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한강 주변, 우리 백제가 가장 먼저 한강을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온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째 비류와 온조 이야기 제가 앞에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비류가 인천의 미추홀이라는 지역에다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온조는 한강 지역에다가 건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가 잘 안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백제의 이름은요, 십제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백제가 되었다고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온조왕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도분이 때 한성, 위례성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고이왕이에요. 자, 고이왕이 어떠한 업적들을 지녔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이왕은 첫 번째,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자, 목지국이라는 곳을 병합을 하게 되는데, 목지국이 어디냐? 바로 마한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특이하게도 삼한 중에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삼한은 군장 국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고이왕은 율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 우리 앞에 고구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고구려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고구려에 소수림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이 소수림왕이 율령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수림왕과 같이 고이왕은 그 율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한 일은요, 16등급 관리 그리고 관복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앙집권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랑 비슷하냐? 고구려로 보면요. 고구려의 태조왕과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보이시나요? 태조왕은 뭘 했냐면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근초고 왕이에요. 근초고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셔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네 글자 이름이고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국 원왕 일단 첫 번째 근초고왕이 한 것 부자상속. 자, 두 번째, 마한의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앞에 누가, 고이고이 마한 말고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지국을 병합시켰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뒤에 근초고왕은 마한의 전 지역을 다 자기가 정복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근초고왕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침류왕인데요. 여러분 침류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교 도입하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근초고왕이 했던 일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황해를 건너서 중국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규슈로 진출을 하고요. 이때 우리 지금에 있는 칠지도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요. 괴로워서 괴로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괴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왕 또한 전사한 왕이에요. 고구려의 고국 원왕과 백제의 계로왕은 두 분 다 전사를 하셔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음에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있던 왕은요, 바로 무령왕인데, 무령왕 하면 우리가,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무령왕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무령왕릉이다 라는 거고요. 이 무령왕릉은 요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과의 교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중요하냐? 무덤의 주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대의 무덤인데 고대의 무덤 중에 몇 안 되는 무덤이에요. 왜? 어떤 걸로 몇 안 되냐면 무덤의 주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무덤이 별로 없어요. 또한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벽돌 무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에요. 자, 이 벽돌 무덤 왜냐면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백제와 중국은 서로 교류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시신을 넣는 관이 뭐로 이루어졌냐면 금송이래요. 금송이 아니라 금송.
자, 금송은요, 이 금송이라는 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요. 즉, 일본과도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무령왕이죠. 무령왕은요, 중국 남조의 양과 국교를 맺게 되고요. 세 번째, 22남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무너진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2담로라는 것은 뭐냐? 지방에 설치한 22개의 담로를 뜻하고요. 여기에 중앙에 있던 왕족들을 파견을 하게 되면서 무너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볼 거냐? 바로 성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왕 나와주세요. 자, 성왕은 여기에다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웅진에서 사비로 가게 되는데 한성에서 웅진으로는 어떻게 갔었어요? 우선 한성이었다가 웅진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첫 번째 천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 웅진에서 사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가 원래 남부여였거든요. 국호가 원래 남부여였어요. 왜? 자, 왜냐면 일단 부여에서 고구려로 누가 왔나요? 우선 부여에서 고구려로 그렇지. 주몽이 옵니다. 근데 주몽이 아들이 원래 유리라는 아들이 부여에 있었잖아요. 자, 부여에서 고구려로 또 유리왕도 오고요. 이 유리왕, 부여 중에서, 고구려에서, 주몽은 아들이 2명 있었어. 그렇지? 비류와 온조. 그 중에서 온조가 어디로 왔냐? 백제로 온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단 여기로 누가 왔다? 온조가 왔다.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인데 주몽은 부여에서 왔다.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의 핏줄, 이 백제의 핏줄은 누구다? 부여다. 즉 그럼 우리는 남부여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제 왕족의 성을 뭐라고 했냐면 부여라고 했대요. 한때.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 및 지방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외와 교류까지 했어요. 이때 승려를 보내서 불경이나 불상을 전파시켰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보도록 할게요. 성왕은 또 알아야 돼요. 나중에 성왕도 나중에 죽거든, 신라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해요.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한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신라의 누구? 진흥왕과 뭐 해서? 연합을 해서요. 연합을 해서 일단 한강을 되찾습니다. 자,
한강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한강은 원래 백제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 첫 번째 시도한 사람이 광개토대왕. 두 번째 광개토대왕에서 한강의 어디? 이 북인지 이 남인지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광개토대왕은 이 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장수왕이 마지막 한강을 남은 계룡왕을 죽이면서 남은 한강을 전체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백제 거였는데 백제 짜증나지. 그리고 계룡왕까지 죽었어. 완전 짜증나지. 그래서 우리 혼자 하면 오히려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신라와 힘을 합친 거예요. 신라와 힘을 합쳐서 한강을 결국 되찾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할 때 그럼 이거는 그렇지 나제동맹이라고 했어요. 요게 바로 뭐다? 나제동맹이구나. 내가 앞에 이거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자, 나제동맹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있는 쪽. 여기 보이시나요? 나제동맹이 이걸 막기 위해서 백제 나제동맹 했다. 되찾기 위해서 나제동맹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나제동맹 하게 됩니다. 나제동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되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백제와 신라가 했던 약속이에요.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계로왕이 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선 한강을 되찾으면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한강을 되찾으면 반반으로 나누자. 자,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는 중에 신라가 백제를 쳐서 한강의 하류까지 가집니다. 일단은 나누기로 했는데 그럼 그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 상류와 하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류를 신라가 가지고 하류를 백제가 가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 신라가 배신했다고 했잖아, 그지? 신라가 배신했다 했잖아. 우리 지도를 보면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고, 백, 신이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상류, 하류겠죠. 하류를 백제가 가지고 상류를 신라가 가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 다시 한강 찾기 위해서 백제와 싸우죠. 이 모든 건 원천은 백제니까요. 백제와 싸우던 중에 신라가 누구를 쳐버리냐? 백제를 칩니다. 백제 힘든 와중에 신라 쳐서 한강 하류까지 누가 가지냐? 한강은 이제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백제와 신라는 관, 산, 성, 전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이때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내용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과서로 넘어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한강 유역의 위례성의 자리를 잡고 건국하였다. 위례성, 한성. 자, 그러면 우리 이것에 이 수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성, 즉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갔다가 사비로 가게 됩니다. 자, 백제는 고구려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 자리 잡고 건국하였다. 고구려 고분 양식과 비슷한 서울 석촌동의 돌무지 무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뭐로 알 수 있다? 돌무지 무덤. 어디? 석촌동의 돌무지 무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강 유역은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하였으며 교통의 중심지여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유리하다. 자, 그러면 한강 어디 있을까요? 한강. 일단은 한강이 좋은 겁니다.
한강이 뭐가 좋냐? 첫 번째, 농경 발달. 두 번째, 교통의 중심지. 세 번째, 선진 문화 받아들이는데 유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마하네 소곡 중에 10제가 나중에 100제가 되었어요. 이 100제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발판으로 주변의 여러 소곡을 아우르며 성장을 해 나가는데 고이왕 때 마하네 중심 세력이었던 어디를 병합시키냐면 목지국을 병합하여서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요. 율령을 제정하고요. 좌평을 비롯한 16등급의 관리제도 그런 걸 마련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로써 백제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온조왕, 그 다음에 고이왕, 그 다음에 완전 짱, 근초고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근초고왕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백제가 대외 팽창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은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였습니다. 근초고왕은요,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을 확립하여서 첫 번째, 왕권의 안정을 꾀하였고요. 마하네 전 지역을 정복하면서 전라도 지역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한다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서 누구를 전사시키냐면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면서 영토를 황해도의 일부 지역까지 넓히게 됩니다. 백제는 이를 바탕으로 서남해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중국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 황해를 건너 어디까지? 그렇지, 요서지방까지. 중국의 요서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을 하면서 활동 무대를 넓히는데 이후 백제는 침류왕 때 중국의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의 정신적인 토항합을 꾀하고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칠지도가 있죠? 칠지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길이 74cm의 가지가 달린 칼입니다. 칼이에요, 칼. 칠지도는. 칠지도에는 백제의 왕세자가 외왕을 위하여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초고왕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견해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백제 볼게요. 자, 4세기 말 고구려의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긴 백제는요, 이후에 신라와 뭐를 맺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계룡왕이 죽임을 당하는 등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계룡왕이 죽자 계룡왕은 나중에 전사하죠. 이때 수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웅진으로 갈 때는 이제 계룡왕이 전사하고, 그리고 사비로 이제 수도를 옮긴 사람은 성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후 동성왕은요,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여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라 왕실과 혼인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했어요? 그렇지. 계속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를 했냐면 나제 동맹을 맺었고요. 두 번째는 결혼 정책, 그러니까 혼인 정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 한 일들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둘 다 신라와 맺은 거예요. 신라와 첫 번째 나제 동맹 맺고요. 두 번째 혼인 정책을 맺게 됩니다. 자,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 그러면 여기에 동성왕이 와야겠네요. 동성왕은 뭐 했다? 혼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 동성왕 다음에 무령왕은요, 중국 남조의 양과 국교를 맺어요. 중국 남조인 양과, 무령왕 뭐 했다고? 양과
양 어딨어? 양과 국교를 맺고요. 문화발전에 힘씁니다. 또한 중요 지역인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담로가 뭐냐라는 것은요. 백제가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기 전에는 지방의 요지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자와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22담로라고 부르고요. 이를 바탕으로 무령왕은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점차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령왕릉. 무령왕릉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령의 왕릉의 그 주인이 정확하고요. 두 번째, 도굴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국과 좀 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벽돌 무덤으로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때 금송이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관을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본격적으로 백제의 중흥을 꾀하게 됩니다. 성왕은 우선 수도를 사비, 즉 부여로 옮기게 됩니다. 누가 옮겼다? 수도를 사비로 성왕이 옮겼다. 자, 그리고 국호를 한때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국호를 한때 남부여로 고치게 됩니다. 사비 지역은 남부여로 고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부여에서 고구려로 주몽이 오는데 고구려의 아들인 온조가 이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백제를 건국하게 된 온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고구려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피는 부여부터 오는구나. 즉 그럼 우리의 나라는 남부여라고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왕실 귀족들의 성을 왕족들의 성을 부여라고 칭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사비 지역은 넓은 벌판과 강을 끼고 있어서 농업과 수로교통이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자, 성왕은 중앙에 22개의 실무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통치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하고요. 불교를 장려하였습니다. 외와도 교류를 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외한테 전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서 고구려에 빼앗겼던 뭘 찾았어? 한강을 찾았어. 그러나 신라가 그 동맹을 깨뜨렸지. 자, 한강에 상류와 하류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상류는 누가 가져요? 신라가 가지고 하류는 백제가 가지기로 했는데 나눴어. 근데 신라가 욕심이 생긴 거야. 백제 것까지 뺏어오게 됩니다. 자, 고구려와 싸우고 있었다가 신라의 공격을 받아서 다시 한강을 신라에 빼뜨리게 됩니다. 자, 이에 성왕은 직접 그 신라와의 전쟁에 나섰으나 어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 중흥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백제는 신라를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였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관산성 전투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553년에 신라가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하여서 빼앗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백제 성왕은 신라에 대한 보복과 공격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먼저 태자에게 관산성을 공격하라고 하고요. 성왕은 그 뒤를 따랐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백제가 우세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누구? 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 군사의 기습을 받아서 성왕이 전사하자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신라의 승리로 끝나고요. 이에 백제는 3만 명에 가까운 군사가 전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고하게 차지를 할 수가 있었으며 백제는 국력과 왕권이 약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끝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자, 그러면 오늘 백제 배운 것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신라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삼국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신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바로 다음 시간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